김장하 선생은 한약업사로서 번 돈으로 명신고등학교를 건립하여 경상남도에 기증하였고 도움을 받는 자였지만은 그게 저를 위축시키지 않았고 그냥 아무런 이름 없이 작은 시민이 갚으려거든 내가 아니라 이 사회에 갚으라고 하신 줬으면 그만이지. 보상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나도 앞으로 어떤 어른으로 나이 먹어가면 좋을까? 후배들이, 젊은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어른이 아닌가. 최근에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내란 이후에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고 정말 경쟁 사회에서 상대방을 이기고 가야 되고 그런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사회가 되어 갔습니다. 정말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그 미덕이라 그럴까? 그 전통들이 많이 와해됐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의존하고 본받을 만한 어른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법정 스님이나 김수환 추기경님이나 이런 분들이 한때 우리 사회에 어른의 역할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저는 늘 갈증이 있었고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를 보고 이런 분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어른으로 모셔야 될 귀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른 김장하 내용을 보면은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자기 것을 챙기지 않고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머물러 있거나 주면서 받을 생각하지 않고 거래적인 관계, 교환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낌없이 주는, 우리가 어릴 때 봤던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그런 어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4월 4일 날 대통령이 파면되는 걸 선고했던 그 문영배 재판관이 그 김장하 선생의 제자라고 볼 수가 있죠. 선생이 꿈꾸던 세상을 되새기며 선생은 제게 자유에 기초하여 부를 쌓고 평등을 추구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며 박애로 공동체를 튼튼히 연결하는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몸소 깨우쳐 주셨습니다. 김장하 장학생이 역사적 선고를 내립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세상의 병든이들, 누구보다 불행한 사람들에게 거둔 이윤이기에 자신을 위해 써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다. 전 재산을 지역사회에 환원한 김장하 선생이 명신고 이사장 퇴임식 때 한 말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갔더만은 하시는 말씀이 당신한테 준 거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것을 줬을 뿐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갚으려면 나한테 갚지 말고 우리 사회에 갚아라. 그런 말을 했죠. 그거는 정말 보답을 받지 않고 자기 혜택을 기대하지 않고 아낌없이 줬던 그런 지원, 헌신, 봉사, 애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교육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경쟁적인 사회, 정말 남을 밟고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라고 하는 그러한 지독한 경쟁 사회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사회에서 어른 김장하가 아낌없이 나눠주고 이웃을 챙기고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지원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언론에 인터뷰 한 번 하지 않았던 그런 묵묵히 우리 사회를 뒷받침해 줬던 정말 큰 그릇이다라는 점에서 매우 감동스러웠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교육이 과연 이러한 김장하 선생과 같은 분을 만들 수 있는 토양을 갖고 있느냐라는 점에서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은 교실에서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진 않지만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 큰 교육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격을 가르치고 배품을 실천하고 남의 평가에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모습에 우리 교육의 하나의 방향을 알려줬다는 생각입니다.
이분이 그 일제시대 때 백정이라는 계급이 저는 남아있잖아요. 물론 완전히 계급이 철폐되는 게 아니었던 시절이니까. 백정의 그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 형평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평운동 기념탑을 만드는데 자신의 재산을 또 투여하고, 여성단체, 가난하고 힘든 여성단체에다가 돈을 또 지원하고, 지역의 가난한 아이들한테 아낌없이 장학금을 지원하고, 또 소극단들, 수익이 안 돼서 문을 닫아야 될 극단들에서도 지원하고, 각종 시민사회단체도 지원해요. 그래서 야, 이게 보면은 그저 한 명의 재판관에게 장학금 줬다 이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사실은 다 아낌없이 건네줬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 학교를, 사립학교를 하나 운영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학의 문제는 사학 운영자들, 이사장들이나 그 재단이 갖고 있는 그 뭐랄까요, 사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사학 문제를 불거지게 하는데, 사학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분은 하나의 모범을 보였다. 한 운영을 10년 하면서 안정화됐을 때 그 몇백억에 해당되는, 몇천억에 해당되는 재산에 해당되죠. 아낌없이 국가에다가 아무 조건 없이 헌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 시민 운동에 대한 지원, 차별 철폐 운동에 대한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사회에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그 가치가 의미가 있는 그런 활동에 눈에 보이지 않게 자기의 재산을 헌신하고 있다는 그 모습이 정말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산 모습이고, 정말 자본주의의 역행을 하고 있는 그런 정신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그 선행이나 행동이, 어쩌면은 이분은 우리에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큰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분의 삶을 보면서 자기도 그러고 싶었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보면서 다들 펑펑 울어요. 그 운다는 것은 정말 저분의 삶은 우리에게 큰 울림이 있고 가르침이 있구나. 결국에 우리에서 끝나지 않고 저런 분들이 계속 이어져 나와서 또 우리 아이들도 저런 민주 시민의식을 길러서 우리 사회를 지켜나가는 동량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또 제자가 와서 그럽니다. 선생님 저한테 도와주셨는데 제가 큰 사람이 못 돼서, 특별한 사람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 사회는 특별한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이 지켜내고 있다. 좋은 어른을 기다리고 또 닮길 바라는 우리에게 어른은 평범의 의미를 일깨웠습니다. 나 장학금을 받고도 특별한 인물이 뭔데 죄송합니다. 내가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다. 이번에 우리가 내란 사태를 통해서 촛불혁명이 이어지고 우리의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버텨내잖아요. 그러한 보통의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지켜나간다. 그런 정신들을 우리한테 보여줬던 겁니다. 우리 사회는 그런 정말 우직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남을 위해서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고 지속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 우리 교육에,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는 그런 분이라서 제가 참 정말 존경하는 우리 사회의 한 어른의 표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정말 지독한 경쟁 사회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도 그 경쟁의 도구가 되었고, 그 경쟁이 대학 입학에 대한 경쟁이 고등학교, 특목고, 자사고 같은 그 학교 입학으로 또 경쟁이 붙고요. 그게 내려가서 7세고시, 4세고시와 같은 영유아 단계 아이들에게 어마어마한 학습량과 난도를 요구하는 시험을 부과하고, 그걸 통과해야만 또 의대를 갈 수 있고, 의대를 가려면은 정말 친구들과 무슨 협업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기 내신 관리하고 수능 관리하고 철저하게 자기 점수 관리해서
상위 1%에 들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게 극단화된 게 지금 7세 곳이라고 봐요. 소위 말해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아동의 놀 권리, 자유롭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위반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제법 위반에 해당되는데 그걸 제어하거나 막을 방법이 지금 많지가 않습니다. 사교육 시장이 이 소위 말해서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까 고입, 대입에 머물러 있던 그 시장에 그 한계가 있으니까 초등학교로 내려오고 유치원까지 내려오는 이 구조입니다. 거기에다가 작년 있었던 의대 정원을 늘려나가는, 그러면서 의대 열풍이 불면서 더 많은 TO가 생기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이 주죠. 그러니까 선행학습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가장 우리 사회의 큰 문제는 이 학벌 사회와 경쟁 교육이라고 일단 전제하고, 그게 우리 영유아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조차도 지금 막고 있는 구조. 이 문제가 일단 가장 큰 문제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정말 교육이 이 경쟁을 통해서 상위 1%, 5% 아이들은 성장하고 살아남도록 하고 나머지 90%, 95%는 버리는 교육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진로와 또 차별 철폐하고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희망 진로를 통해서 가면은 어떤 비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인구 곡선도 하향화되고 있고 희망보다는 오히려 절망을 더 일상화하고 있는 이 구조, 이걸 어떻게 깰 건가? 교육 문제는 교육 안에서 해결될 수 없는 사회 문제고 국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이런 전반의 문제점들, 불평등의 문제, 직업적 차별에 대한 문제, 계층 간의 격차 문제, 이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만이 우리 아이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고, 그런 토대가 돼야만이 출산율도 올라가고 우리 사회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의 미래는 대단히 어둡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7세 고시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재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금 공교육 정상화 법안에서 선행학습 금지에 관련된 게 공교육 학교 안에서만 적용되는데 사교육 영역에서도 적용되도록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노력 안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는 예를 들면 영어 유치원이나 선행학습을 하는 학원에서 자기들이 지금 어떤 교육과정으로 어떤 진도를 통해서 어떤 대상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지 이걸 정보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바깥에서는 완전 깜깜이고 안에 들어가면은 말도 안 되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지도 않은 아이들한테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 시험을 내고 있다. 이거는 그냥 악랄한 선행학습이 아니라 사실은 폭력이라고 봐야 돼요. 아이들이 가하는 지적 폭력, 정신적 폭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으려면은 정보를 공개하고 자기들 교육 내용과 교육 대상자가 적합하다는 것을 외부에다 알려줄 수 있도록 정보공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국의 7세 고시, 4세 고시가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아직 현황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파악하고 각 시도, 지자체에서 감시 감독을 좀 해줘야 되고요. 부모님들도 사실은 좀 더 인식을 바꿔야 된다.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한국 사회라는 것을 핑계를 삼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정도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고학년, 그러다가 한 2000년 초에는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내려왔다가 지금은 만 4세까지 내려간다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교과 학습, 시험 준비, 이런 또 언어 학습,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캠페인이나 이런 부모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각 단위에서 좀 일어나야 된다 생각되고요. 그렇게 선행학습을 하거나 이 7세 고시, 4세 고시를 통해서
나오는 부작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나 이런 연구 결과를 좀 밝힘으로써 정말 이거는 아이들의 성장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당장에 반짝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게 얼마나 부정적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홍보 역할들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이 학교 교육이 지난 1800년 말에 생겼다가 지금 한 130, 40년 대중화가 된 거는 뭐 1930년 이후라고 본다면은 또 중고등학교, 대학이 대중화된 거는 해방 이후죠. 그러니까 제도교육 역사가 길어봤자 120년이고 짧게 되면은 한 6, 7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학교가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사회를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학교 다니는 게 매우 부족했는데 많은 사람이 학교 다니기 시작하고 학교 교육이 이제 산업화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됐고 민주화에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산업화 모델의 교육이 이제는 바꾸어져야 된다. 정말 교육 대전환, 교육 대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 시점입니다. 학교가 지적인 어떤 성적 경쟁에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학교가 학교다워야 되고 교육이 교육이다워야 되고 교사가 교사다워야 되고 학생이 학생다워야 되고 학부모가 학부모다워야만 학교 교육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 아닌 비정상이 지금 우리는 정상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이 어려워하고 학생들도 어려워하고 자 그러면은 학교의 본 모습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요. 이제 학교 교육의 새로운 모습,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그런 학교는 정말 웃음꽃이 피어나고 서로 협력하고 민주시민교육을 가르치고 공동체를 익숙하게 하는 그러한 교육의 모습을 우리는 그릴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런 첫 단추들을 이제 맞춰 나가서 교육다운 교육이 구현되는 학교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정말 시간이 지금 부족합니다. 빨리 해주지 않으면 이제 학교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을 위해서 지금부터 손발을 걷고 불철주야 노력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